뉴욕 증시 오늘장의 이슈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 나와주셨고요. 또 블랙헌터 에쿼티 윤진 대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보고서 하나가 뉴욕 증시를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2028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시나리오들을 봤습니다. 두 분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AI가 결국 2028년에 여러 기술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대규모 감원, 이로 인해서 2008년을 넘는 그때보다 더 큰 혼란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섬뜩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님 먼저 좀 여쭐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AI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AI 시스템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AI 프로덕트들도 공급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전 2000년대 이전에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점되어 가면서 반대로 이제 3차부터 2차, 1차로 서서히 반대로 역으로 내려오는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IT 시장 쪽에서는 가장 먼저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한국 내부에서는 체감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떤 해임에 대한 조치들 이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부의 어떤 직장인들은 체감하기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만큼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한 3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동급 이상의 체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의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3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감원이나 개인들 입장에서 느낄 만한 타격은 오히려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과 살짝 상이한 주장을 하나는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네. 기업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인력들에 대한 감축을 들어가고 산업 구조도 분명히 사스나 특정 소프트웨어 기업군은 굉장히 큰 폭의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성장세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몇 가지 기업들은 오히려 이익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주가 밸류에이션의 특정 몇 개 기업들은 더 하이 퍼포먼스를 좀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기업 산업군을 명확하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특정 몇 개 기업군은 이 산업군을 오히려 재편하고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서 조금 다른 의견도 있으신데 전반적인 시나리오의 흐름이나 네.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는 걸로 제가 지금 맞습니다. 그럼 섬뜩한데요. 네. 정말 2028년에 이 보고서에서 나온 대로 금융위기급의 어떤 위기가 올지 네, 차장님은 다음 듣겠습니다. 차장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일단은 최근에 케빈 호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AI로 이제 발전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반면에 이게 노동 이제 고용과 관련해서는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이제 지적을 해왔죠. 그건 대신에 이제 2028년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AI발 관련된 경제 위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너무 기간 자체로는 조금 짧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대표님 말씀하셨처럼 5년이나 이 정도 기간이 길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산업은 또 생겨날 수 있다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인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이런 이슈가 나왔던 것 자체도 여러 가지 것이 공동 저자 나왔던 알리샤바라비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쇼 보고서를 같이 내왔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실적과 관련해서 영향이 좀 미칠지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첨언하실 사항이 아까 있으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어떤 산업 구조의 재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특정 이제 로보틱스 산업군이나 이제 인력에 대한 대체 분야 중심으로는 좀 빠르게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네. 사실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군 중에서 데이터 센터나 시설 투자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기업군, 즉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종속성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밸류에이션 투자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제 사실 또 화두가 된 할로
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 보고서에 적시돼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아주 된서를 맞았습니다. 뭐 카드 회사도 있고요. 뭐 우버라든지 아니면 뭐 도어대시 같은 뭐 이런 회사들도 뭐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IBM도 뭐 거론되지 않았지만 IBM은 뭐 두 자릿수의 아주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차장님, 네. 이거 타격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은 뭐 투심이 당연히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일 모레 또 세일스포스도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이제 금요일에도 이제 그 인투이트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 글로벌 지능 지수와 관련해서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세하게 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여러 이제 엔트로피 관련 이슈도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워낙 좀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올라왔던 측면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측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산업 전반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그런 사이클을 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좀 투심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까? 사실 핵심적으로 지금 이번에 급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기업군들은 딱 보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도비라든가 혹은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심지어 오라클까지도 좀 파장이 퍼지고 있는 편이고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대상 기업군들 대다수가 서비스 플랫폼들이던가 혹은 이제 어떤 백엔드 기반의 서비스들,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했던 기업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드웨어 서비스와 같이 연계가 있지만 O2O 정도의 서비스만 하던 기업들이 대다수 집중 타격군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보면은 뭔가 기술적으로 조 단위의 자본이 투자되어서 운영이 돼야 되는 어떤 공정 과정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기술적 시설 투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 같은 이런 시스템들과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부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 차이점이냐면 인력 기반의 어떤 지식 산업들을 통해서 했던 기업분들은 사실상 AI가 이거를 지식적으로 당연히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 여건에 있다라고 네.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군 중심으로의 타격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최근에서 명확하게 좀 보여지는 게 우리나라의 증시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설 투자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기업군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즉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사실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왔을 때는 반대로 그게 장점이 돼버린 상황이 됐다라는 그러네요. 게 명확한 포인트입니다.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상황이죠. 반대로 우리가 디지털화가 늦다 혹은 AX화가 늦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어떤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모습들. 최근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 잠재적 부채가 재무제표상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그 마이클 버리가 했던 것이랑 딱 일맥상통하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마 작년 11월쯤에 이제 나왔던 마이클 버리 이제 관련 보고서에서 얘기를 해왔던 게 최근에 이제 메타나 이제 오라클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드는 이제 그 리스 계약 대부분이 이제 특수 목적 법인인 이제 SPV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메타나 이제 오라클의 그 재무제표에는 부채 비율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게 나중에 그 리스 기간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실제적인 그 보상 계약에 따른 그게 부채가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런 논리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오늘 좀 메타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부채와 관련된 이슈들은 최근에 이제 실제 발표에서도 보였다시피 그 캐펙스 투자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런 조달에 대한 비용 자체는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좀 크게까지는 조금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AI 우려가 지금 시장을 덮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AI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예를 들어 재무제표상 수익성 문제상 문제고 했었을 때에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 뭐 대량 해고,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기술주 투자하기가 참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겠습니까, 윤 대표님?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주목될 포인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AI들 내부에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얘기가 결국에는 이전 칩셋들 서버를 운영하던 그런 클라우드 산업군에서는 사실 하나 칩셋을 세팅을 하면은 그 칩셋의 감가상각을 보통 이제 5에서 뭐 길게는 10년까지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 감가상각을 쳐내는 그런 시스템들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AI 칩셋의 라운드가 워낙 빠르게 체인지되다 보니까 2에서 3년 정도로 리드 타임을 짧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출을 땡겨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세팅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기 안에 빠르게 회수를 못하면은 사실상 장부 가치를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 탑 5 정도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칩셋들을 대출성으로 세팅을 하더라도 대다수의 이제 신규 고객들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라클이나 이런 특정 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한 매도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매도가 왜 발생하는지를 이용하면은 판단을 하면은 왜 이 정도 주가가 매력적인지 혹은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팔란티어나 몇 가지 주요 대기업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X 레버리지 ETF들까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매도세가 공격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가 생각하던 적정 평가 절하보다도 더 과한 매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라면은 반대로 오히려 과매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고요. 자,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입니다. 이준호 앵커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네. 자, 장 초반 상황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혼조세 뛰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특히 이제 자동차와 같은 뭐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대한 공장이 있는 이제 GM이나 이제 포드와 같은 회사들이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워낙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었던 부분이었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뭐 약가 인하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뭐 노보노디스크나 릴리와 관련된 가격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노보노디스크가 향후 이제 가격에 대한 인하 이슈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진입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주 뭐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좀 실적이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AMD 관련된 계약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개별적인 흐름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 투자 심리들이 계속해서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 대표님.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눈에 보이는 건 S&P나 나스닥이 조정폭이 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 이건 이전에 금융계에서 특히 월가에선 잘 보이지 않던 패턴인데 기술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분명히 이제 특정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어도비나 서비스나우나 등등등등은 매출적인 부분으로는 오히려 분기 성장 구간에 있더라도 반대로 기술적 평가상으로 볼 때 AI 시대에서 패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대체제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기업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재무 기반의 평가를 하던 월가에선 잘 보이지 않던 패턴이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디커플링 차이가 발생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트렌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AI 트렌드에서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추후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뭔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가치를 평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단순한 차트에 대한 그 기술이 아니라 정말 기술 테크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야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정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개별 이슈를 한번 가 볼까요? 우리 딥시크 충격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가성비 좋은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에 이제 딥시크 충격을 안긴 바로 이곳이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블랙웰 칩을 써서 훈련시킨 최신 서비스를 이제 선보인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또 한번 갈등이 촉발될 원인이 되는 것인가? 차장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결국 미국은 계속 꾸준하게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작년 12월부터 계속 꾸준히 H200 칩에 대한 수출도 계속 나왔지만은 여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제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동안 제3국에서 계속 꾸준히 좀 밀수를 좀 하였던 좀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블랙에까지 이제 수출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H200 쪽에 관련된 제재들을 더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목 확인을 좀 체크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 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것도 아마 3월 말에 이제 중국 방문을 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해서 여러 건수 중에 또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만약에 이제 딥시크가 이제 블랙을 가동을 했던 이제 AI 모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이맘때 나왔던 이슈들이 결국 하이퍼스케일과 관련된 비용 이슈가 또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AI 관련 공포 말고도 관세 리스크도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새로운 관세가 발효가 됐죠. 여기에 지금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 반응이 어땠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새로운 관세에 대한 시장 반응. 현재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무뎌졌나? 아니면 여전히 다른 관세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표님? 사실 이제 인덱스적인 부분에서 보이는 거는 오히려 이제 테크주들은 더 공격적으로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실 이제 기성기업군이 좀 많이 속해 있는 S&P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기성기업군이 많이 포진해 있는 사실상 관세 주 대상 섹터들이 오히려 이제 호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도 좀 이런 모습들이 최근 한 보름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조치들이 이렇게 법원 입장에서 행정부를 공격한 케이스가 흔치 않습니다. 원래 법원은 웬만하면 현 행정부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정해주고 넘어가 주다가 그다음 이제 행정부가 변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법안은 분명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좀 타격이었던 부분인 건 맞고 그다음에 관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기업들의 우려감을 증폭시켜줬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들 입장에선 어쨌든 위험 요소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버티는 게 맞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이제 하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어 정도로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잘 하는 배터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망과 관련된 부품들도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뭐 알려져.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2차, 3차의 어떤 관세에 대한 리스크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번에 122조 관련해서도 이미 뭐 15% 얘기를 하게 됐지만은 그만큼 이제 아마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이제 플랜 B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달 이제 무역 적자가 이어진 상황에서 그 정도 그런 결국에는 중간 선거를 이제 앞두기 이전에 그 정도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안들을 계속 이제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7월 이후에 그런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물론 오늘 여러 가지 중국을 이제 제재해왔던 뭐 ESS 관련된 제재부도 시작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오늘 만약에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가 새롭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된 중국과의 관세들을 이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또 크게 좀 불확실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면서 더 좋아졌어요. 기존에 부과받던 관세보다 이번에 새롭게 대체 관세는 더 율이 낮죠. 그래서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 새로운 관세에 대해서 일방적 관세를 취소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미중 간의 어떤 협상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를 더 할 수 있는 법안이 남아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의 변수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사실 이제 법안상으로 볼 때 이제 15% 이상까지도 추가 관세 법안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이나 338 정도의 무역 법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특정 산업군이나 특정 이제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인데 이건 이제 법안적으로 사실 실이행이 불가한 수준의 범위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제 특정 무역 전쟁에 대한 상황 혹은 이제 환율 조작국이나 어떤 특정 문제 소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의 입장에서는 중국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추가적으로 미국한테 압박할 수 있는 건 뭐 히토리 정도가 있긴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수입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입장에 있는 AI 기업들은 더 이상 이제 쿠다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는 오히려 이제 중국의 협상 카드는 굉장히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출 부분이 본인들한테 어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국한테 집중 수출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무역적인 흑자를 오히려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 더 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미국 3대 지수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전환을 했고요. 오늘 대형 빅테크도 낙폭을 좀 줄이고 상승 전환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주도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 또 블랙컨트 에커티 윤진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